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기업과 산업,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가장 기여를 해온 사람들 역시 근로자들이겠죠. 오늘은 이런 근로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출근을 강요하고 또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겠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의 사업장들,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 특수고용직 등 많은 분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 또 위험의 이주와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고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노동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큰 변화도 생기고 있죠.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노동운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현실은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가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요즘은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엄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기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노사가 더 협상하고 노력할 부분이 많아지는데요. 서로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희생이 아닌 상생의 길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산불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 소식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과거 선조들에게도 휴가 문화가 있었다는데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에는요. 요즘 유행하는 저속노화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8개 시군의 산과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국회에서 산불 재난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산불 피해 지역 농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산불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29일 국회에서 산불 발생 이후 농민들의 일상이 얼마나 파괴되고 또 농업 기반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리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피해 당사자인 의성, 안동, 청송 이런 지역의 농민들이 참석했고요. 지역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는데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네, 모든 언론이 대선 얘기만 하고 산불 피해 지역은 잊혀진다는 게 너무 불안하다. 이런 피해 지역 농민분들의 하소연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피소 생활하시던 피해 지역 주민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이 경북에선 안동, 의성, 청송, 또 경남에선 산청 등 모두 8개 시군인데요. 산림 피해만 10만 4천 헥타르, 사상자는 83명입니다. 피해 면적도 경제적 피해도 역대 최대인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상북도가 파악한 주민들의 임시 주거시설 유형을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고요. 인근의 숙박업소가 31%, 친척집이 18%, 이외에 연수원이나 교육원 같은 곳에서도 임시로 살고 계십니다.
한 달이 넘도록 단체 생활을 하니 피로도가 극심하다고 하는데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경북 안동의 여성 농민 제갈 원야 씨는 60이 넘으셨거든요. 네. 현재 이 15평이 안 되는 마을 복지회관에서 17분이 함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낮에는 농사일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공동숙소로 돌아오는데요. 요즘 뭐 아침 저녁 굉장히 쌀쌀하기 때문에 좀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닥 난방이 되지 않아서 은박지 하나 깔고 잠을 청하다 보니 감기를 앓고 계신 분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집도 다시 마련해야겠지만 농사 짓는 기반도 피해가 클 텐데요. 네, 맞습니다. 농촌에서 이번처럼 이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 집이 잿더미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업인 농사 짓는 기반까지 망가지는 이런 중첩된 피해를 남기는데요.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와 일터가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도시와 농촌은 화재 피해 양상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의성군 산불 피해 농민 최기철 씨의 경우는 집이 완전히 불탄 것은 물론이고요. 농사용 창고 또 그 1,800평의 이 사과 가수원 또 1,000여 평의 자두나무 가수원, 뭐 시설하우스, 농업용 화물차, 농기계, 농기구까지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지원 대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말하는 지원 대책의 체감은 어떤가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복구 지원 내용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생활안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주거비의 경우 집이 모두 망가져서 거주가 불가능할 땐 2천만 원에서 최대 3,200만 원 지원하고요. 네. 집이 절반만 망가졌을 땐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 지원합니다. 살던 집이 다 타버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경우엔 600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이런 비용들로 집을 다시 짓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정부가 산불 피해 대책 많이 소개한 것 같은데 정작 산불 피해 주민들은 경상북도가 피해 시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한 30만 원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산불이라는 이 사회적 재난 상황에도 이 복구 매뉴얼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게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분들의 한결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화재 복구를 위한 지침서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농민분들이 피해 보상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시군청인데요. 담당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한 상황에다가 사안이 다 다른데 그 사안에 따른 명쾌한 답도 못 듣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임시대피소에 참고하라고 특별재난지구 화재복구 대응 지침 이런 이 70여 쪽짜리 책자를 한 권 주고 갔는데 봐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책자는 한 권이라서 피해 주민들이 7,000원씩 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나누어 봤다. 이런 기막힌 이야기도 토론장에서 들었습니다. 네,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요구는 아무래도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5일에 피해 조사가 끝났고요. 피해 규모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교부하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 농민분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어려움은 빚 문제거든요. 농민들 대부분이 빚내서 농업 기반을 이루었던 터라서 산불 이전에도 부채 상환 압박에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대부분이 융자, 빚인데요. 빚 위에 또 빚을 얹어야 하는 이 처지에 내몰린 것이 너무 암담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경북 안동, 의성 이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면 단위 주민자치기구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민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날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조들의 다양한 휴가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인데 네. 또 자세하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님께서 계절의 여왕 5월 모두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김미진님은 다들 행복한 5월 되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5월의 시작, 황금 연휴 시작인데요. 모두 행복한 5월 되세요.
네,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휴가를 떠나진 않아도 덩달아 마음이 붕 뜨고 설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휴가 계획 없으세요? 저도 이제 뭐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떠나시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방송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어딜 갈까 생각을 하다가 네. 저는 또 이제 전통의 먹과 맛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주에 잠시 다녀오려고. 아, 경주 네. 좋아요. 부러워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좀 휴가 계획 잡아놓으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방송을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야 하니까 휴가는 아무래도 어렵고요. 그래도 휴가처럼 아주 즐겁게 네. 설레게 이렇게 보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오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조들은 어떻게 휴가를 좀 보냈나. 네, 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선조들의 휴가라고 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휴가라는 게 따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풍류와 여유를 즐기셨던 우리 선조들에게도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조들의 휴가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휴일의 개념을 먼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휴일의 시작은 달력과의 연관성이 깊습니다. 조선은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양력 1월 1일로 선포했고 네. 또 이때부터 우리의 생활은 음력에서 양력이죠. 바로 태양력으로 생활 패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력으로 변화되기 바로 몇 달 전인 1895년 4월 초 1일 내각기록국 관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부터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요일이 표기되기 시작했고 또 같은 해 5월에는 관청의 집무 시간이 발표되면서 일요일의 전휴와 토요일의 반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일요일의 휴일이 서서히 일상의 리듬으로 장악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휴일의 개념이 좀 들쑥날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의 실제 리듬에 근거해서 24절기의 추위에 따라서 그리고 또 달의 리듬에 따라서 휴무일이 그때그때 결정되었지만 이 조선시대 후반부터는 해와 달의 실제 리듬과는 무관한 7개의 요일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주기가 일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휴일의 의미가 새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와, 신기하네요. 네. 그럼 조선시대에도 휴일이 있었다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게 이렇게 쉬었던 걸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이제 일요일에 휴식 시간을 누렸던 건 아닌데요. 이제 계급에 따라 휴일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컨대 농부의 시간은 요일의 주기와는 무관하게 좀 식물이 자라는 시간, 또 이제 벼가 자라나는 시간에 맞춰서 흘러갔고 대부분 이제 농사일이 우리 국민의 주 업무였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는 요일 주기에 맞게 살게 되기까지는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긴 했지만 지금처럼 일요일이나 공휴일처럼 모두가 이제 한꺼번에 쉬는 휴일의 개념은 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궁중에서는 각 기관의 내규에 따라서 지금의 당번과 비번처럼 일하는 일요일과 쉬는 일요일을 또 명확하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휴일이 너무 짧았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사실 우리는 주 5일 일해도 그 휴일이 너무 짧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선조님들께서는 더 짧아서 휴일이 정말 엄청 기다려졌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일요일을 쉬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먼저 한 달에 5일을 쉬는 공식적인 휴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나흘은 주기적으로 한 달이 4주가 있으니까 찾아놓은 휴일이었지만 그중 하루는 24절기에 겹치는 또 절기였기 때문에 때로는 연휴가 되고 또 때로는 24절기라서 일을 하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직을 서거나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도 저희가 이제 새해 달력이 나오면 연휴나 이제 일요일이 겹치는 휴일을 찾아보잖아요. 네. 당시에도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관리들이 천문을 맡은 관청인 서운간에 우르르 몰려가서 연휴가 며칠인지를 세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다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기관과 직급에 따라 또 특별한 휴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균관 유생들은 매월 8일과 24일을 휴무를 했고요. 그리고 휴가는 당시에 급가라고 해서 유급 휴가를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궁궐의 경우에는 이제 근친이라고 해서 3년에 한 번 부모를 만나러 가는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었고 네. 또 소분이라고 해서 5년에 한 번 부모님의 묘에 성묘하는 것을 또 휴가로 규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급제나 벼슬에 오르면 이제 승진을 한 거죠. 특별 휴가를 주고 특히 결혼할 때는 이제 7일에 긴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은 휴가를 떠나는 신하에게 음식이나 약을 하사해서 성은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휴가철에 보너스도 존재했던 것이죠. 좋네요. 네. 근데 이렇게 달콤한 휴가를 보내다가 혹시라도 안 돌아오거나 네. 복귀를 못 맞출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처럼 심할서 변호사 이런 거 썼을까요? 이제 만일 휴가에 못 돌아왔다. 그랬을 때는 이제 관련 법규에 따라 아주 엄벌을 처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파면을 대상이 되거나 특히 거짓 사유로 휴가를 간 경우에는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종 때 엄귀남이라는 그 당상관이 모친이 위독하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기생하고 몰래 밀월 여행을 어머. 떠났다가 들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즉시 파면을 당했다는 사례가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선조들의 휴가는 즐거웠지만 또 매우 엄격했습니다. 와, 네. 즉시 탄핵은 정말 엄격했네요. 네. 그런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네. 휴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농민이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자율적인 휴일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공식적으로 노비들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은 1년에 딱 하루. 하루요? 네, 음력 2월 1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일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농사에 힘쓸 것을 당부한 날인데요. 노비의 주인들은 이제 삭일 하루를 푹 쉬게 하면서 1년 내내 고생할 노비들을 배불리 먹이고 취하도록 맛있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년 중에 그 단 하루가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조선시대에 출산휴가가 있었다고요? 네, 이거 사실입니다. 우와. 그 전부는 아니지만 이 전국 관청에 소속된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었는데요. 사실 출산 휴가가 7일이면 너무 좀 짧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 7일의 짧았던 출산 휴가를 무려 100일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책을 만든 성군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혹시 제가 아는 그분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래서 와. 조선왕조실록 1426년 세종 8년 4월 17일의 기록을 보면 경외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고 이를 규정으로 삼게 하라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관청에 소속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출산 휴가를 주라고 지시를 직접 한 거죠. 네. 그래서 관비의 출산이 이제 기존 출산 휴가가 기존 7일에서 100일로 늘어났던 건데요. 이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만 백성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던 이 성군 세종대왕께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조선시대에 그럼 출산휴가가 있었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또 다른 게 있다고요? 네, 이 세종대왕의 파격적인 출산 개혁안은 총 3번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 두 번째 정책은 1430년 10월 19일에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만일 산딸에 임하여 1개월 전부터 산모의 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말하셨는데 네. 바로 산전휴가를 줬던 거예요. 산전휴가.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출산 이후만 챙긴 게 아니라 이 출산에 임박한 산모의 형편까지 헤아려서 산전 30일 또 산후 100일 총 130일의 휴가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산모들의 산전휴가까지 챙겨주시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거 그 당시에 꽤 파격적인 정책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산전, 산후휴가 모두 여성들을 위한 휴가였잖아요. 네. 그러면 남성들을 위한 다른 휴가는 없었을까요? 일단 남녀노소 모든 백성을 아주 애지중지하셨던 세종대왕의 파격 출산 휴가는 사실 여성들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434년 4월 26일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은 형조에 전지하여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남편의 혹시
맞습니다. 육아휴직 네,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관비의 남편들에게도 30일 한 달간의 산후 휴가를 주어서 산모를 돕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거랑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은 관가에 속한 여종, 즉 일부 하층민에게만 적용이 되긴 했지만 600년 전에 벌써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절실한 계층을 대상으로 가감한 출산 휴가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파격적인 휴무의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네, 박준하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휴무에 세어보는 건 똑같네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는 달력 받자마자 휴무에 아, 세어보잖아요. 그렇죠. 다 캘린더에 또 저장을 다 해놓죠. 네, 그리고 이재정님이 한복 행사로 바쁘셨을 텐데 새벽 방송까지 바쁘시네요. 아. 모던하니 하니 한복 이렇게 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한복 행사도 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 챙겨봐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휴가 문화가 있었다는 게 전 너무나 새롭고 신기한데 네. 이게 연휴가 정말 짧잖아요. 맞습니다. 여행을 가지 못하는 선조들 그럼 어떻게 휴가를 보내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딜 떠나셨을까요? 그 요즘에 이제 방에 콕 박혀서 쉬는 거를 방콕이라고 하죠. 재밌는 말로.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선조들도 방콕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방콕이요? 네, 근데 누워서 유람한다는 이제 아주 또 멋진 표현을 해서 누울 와자와 놓을 유자를 써서 이 와유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집안에서나마 휴가를 즐기는 휴식을 또 취하셨고 이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산수화를 감상하거나 또 멋진 풍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시를 쓰면서 이 마음속 예술 여행을 떠나셨던 건데요. 몸은 정지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이 와유의 진정한 가치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선물했습니다. 아, 저도 이 연휴는 와유해야겠어요. 아, 와유 좋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선조들의 휴가법인 와유의 지혜를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연휴 멀리 못 가시더라도 집안에 작은 정원이나 화분을 가꿔 보시거나 자연을 담은 음악이나 시 한 편 적어 보시면서 바쁜 도시 생활 속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잠시의 휴식과 사색을 선물해 주는 것도 휴가를 멋지게 보내시는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마다 원하는 즐거운 휴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몇 년 사이 안티에이징이다, 저속노화다 이런 개념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속노화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장년층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MZ세대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노화의 개념들과 또 노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들 살펴볼 텐데요. 저희 주말 방송에서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코너를 하고 계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이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방송은 박철규 아나운서 제 동기인데 박철규 아나운서가 진행을 해서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네, 가끔 주중에도 와주신다고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 소개해드린 저속 노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식단도 그렇게 챙기고 있고 그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더 신경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노화는 그냥 늙는 거다라고 걱정은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 원리는 잘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노화를 정의하자니 참 어렵죠. 예, 단순히 겉모습이 변하고 늙는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해지고 스스로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주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정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부터 시작하는데요.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손상되거나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늙어버리는 세포 노화 같은 현상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렇게 세포 수준의 변화가 쌓이면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도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콜라겐 같은 중요한 단백질이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근육량이 줄고 힘이 없어지거나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것도 노화의 과정입니다. 심장이나 폐 같은 장기들도 젊었을 때보다 효율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또 외부의 병균과 싸우는 면역 세포들도 약해져서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노화의 속도를 늦추자라는 뜻으로 요즘에 저속 노화라는 개념이 유행인데 그냥 노화와 저속 노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최근 유행하는 저속 노화라는 개념은 바로 그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자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노화 과정 자체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냥 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아니 어쩌면 다소 빠르게 저하되는 과정이라면 저속 노화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 이 기능 저하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죠. 아프거나 불편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네. 이 저속 노화가 특별히 또 저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젊은 세대들에게도 저속 노화 개념이 인기를 끄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이는 외모를 젊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겠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과거에는 나이 들어서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이제는 건강할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강해진 거죠. 특히 건강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이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당연한 병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젊을 때부터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노화 관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네요. 네, 우리 몸의 건강은 어릴 때부터 쌓은 습관과 관리의 결과물이거든요. 젊을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 인지 능력이나 신체 기능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건강은 나이가 들었을 때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고 질병이 오더라도 더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네. 손상되고 나서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화 관리는 20대, 3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원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 노화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요? 저도 매일매일 노력을 열심히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잘 챙겨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네. 저도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제가 일찍 일어나고 있는데 네. 혹시 그건 노화와 상관이 있을까요? 잠을 충분히만 자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고 오히려 좀 일찍부터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요즘 더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세대별로 나타나는 노화의 증상들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어떤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노화 증상이 비교적 흔했고요. 또 감염 질환에 취약했던 시기이기도 해서 감염 관련 후유증이나 노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 요즘 세대는 불량한 자세나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서 허리나 목 건강 문제가 나타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대사 질환이나 소화기 문제가 젊은 나이부터 시작되어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눈에 띄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거 나이 때문만은 아닐 것 같고요. 노화의 원인들 나이 말고도 다양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적 요인도 있겠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네. 또 환경적인 요인은 미세먼지, 대기 오염, 자외선이나 화학 물질
같은 거에 노출되면 우리 몸 세포에 손상을 입혀서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참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 단백질이 세포 노화를 전신으로 확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뉴스 기사 네. 보셨군요. 네. 고대 의대 연구팀에서 HMGB1이라는 단백질이 노화를 몸 전체로 퍼뜨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 세포들이 쌓이는데요. 이 노화 세포들이 뭐가 문제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세포들까지 늙게 만드는 노화 유도 신호 혹은 염증 유발 물질을 내보낸다는 겁니다. 네. 연구에서는 이 노화 신호를 내보내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한 거고요. 이 단백질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정상 세포들까지 노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작용을 막는 항체를 쥐에게 투여했더니 전신 염증이 줄어들고 손상된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화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확산되는 노화 전이의 분자적 기전을 밝혔다는 것, 그리고 와. 이 과정을 막으면 조직 기능을 되살릴 가능성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화 관련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노화 신호를 보내는 특정 단백질의 작용을 좀 늦추거나 막으면 노화가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발견인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장기가 노화가 되면 뇌의 노화도 빨라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노화라는 거는 이제 혈관 건강과 밀접한데요. 이 순환계가 노화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뇌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뇌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염증 물질들이 뇌에 도달하여 뇌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장기가 건강해야 치매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봄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것도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봄철 불청객인 황사나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고요. 노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이나 유해 화합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 반응이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노력을 하는 만큼 황사나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같은 나이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 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안이다 동안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훨씬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경우도 있죠. 네. 이는 바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우리 몸의 기능적인 노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다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화 원인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고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나이라도 살아온 방식, 타고난 유전 특성, 노출된 환경, 질병 관리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도 있지만 생활 습관처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요인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네. 이게 노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노력을 하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데요. 네. 이런 노화의 문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항노화 네. 치료 아니면 노화 관리 프로그램, 안티에이징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실제로도 이런 치료나 관리 추천하시나요, 원장님은? 일단 노화 자체를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화 자체를 치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항노화 치료나 노화 관리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노인성 질환의 발생을 늦추거나 관리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학적, 비의학적 관리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관리하거나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3582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심혈관 상태가 좋으면 노화와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가요, 원장님? 심혈관 건강이 노화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할 때도 심혈관 건강 꼭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상태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노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혈관 상태가 좋으면 아직 노화로는 이렇게 진행이 많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네. 또 원장님 먹는 음식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속노화 식단 이게 유행인 것 같은데 항노화 식품으로 꼽는 과일이나 채소들 이런 음식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노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먹는 거 중요하죠. 네, 특히 항산화 물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 이런 자연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은 노화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이 항산화 물질이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 밖에도 통곡물, 불포화 지방, 양질의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노화에 안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안 좋은 음식들은 이제 탄산, 패스트푸드 이렇게 좀 당을 빨리 올릴 수 있거나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은 이제 혈관 건강이 안 좋고 노화를 좀 더 빨리 촉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잘 자고 잘 운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 특별히 원장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까요? 네, 수면과 운동은 건강한 노화의 가장 기본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뇌와 신체의 회복 및 재생에 필수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 유지, 심혈관 건강 증진, 뇌기능 활성화 등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네.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입니다. 아, 맞아요. 그 스트레스 관리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에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총체적인 과정이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노화 늦추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하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노화 관리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관리와 습관이 최선인 것 같아요. 늙고 싶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늙고 싶지 않잖아요, 원장님.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천천히 노화 되시길 바라면서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오늘은 저속노화 유행으로 궁금해진 노화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살펴봤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도로는 통제도 불가피하다고 하니까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일터로 나가시는 근로자들께서는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